안녕하세요. 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투미부동산 컨설팅의 야무진 오정원 실장입니다. 오늘 김재경 소장님과 자리했는데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야무진 오정원 실장님이요? 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친절한 오영미 실장님 아니셨나 하는데. 네, 제가 안 나오는 사이 이름을 개명을 했고요. 활동명 또한 야무지게 여러분들의 부동산 성공 투자를 위해서 활동할 테니까 많은 기대 바랄게요. 야무진 오정원 실장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야무진 오정원 실장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새로운 코너를 만들었잖아요. 이게 바로 네. 어떤 코너인가요? 네, 우리 투미TV 시청자님들이 가장 궁금해할 부동산 질문들을 제가 야무지게 모아서 우리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님께 직접 여쭤보고 또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궁금한 점을 직접 해결해 드릴 거예요. 투미TV 새로운 코너입니다. 부동산 야무진 톡!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혼란의 부동산 시장,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죠? 첫 번째 질문부터 세트로 갈 수 있는데요. 솔직히 조금 어렵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여기 바가지로 먹히고 악플도 있고 엄청 달리고요. 지금 투미TV도 이제 댓글상 야 너 뭐냐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솔직하게 말해서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좋다고 할 수도 없고 솔직히 나쁜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서초, 강남, 용산 여기는 뭐 신고가도 찍는다라고 하지만 네, 당장 송파구 잠실만 해도 별로 안 좋고요. 네, 마포구, 성동구도 급매물들 찾아보려고 하면 찾아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보다 더 이하 지역들 같은 경우 말할 것도 없고 경기권들도 요즘 별로 분위기가 안 좋고. 네, 뉴스 틀면 맨날 안 좋은 얘기만 쏟아지니까요.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괜찮다라고 말은 솔직히 거짓말이죠. 핵심은 뭔가요? 지금이 이게 하락장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조정장이냐, 네. 이게 핵심인 거잖아요. 그래서 더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게 하락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면 사실 서초 강남 움직이는 것도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건 그렇죠. 아니 뭐 하락장인데 뭐 서초 강남은 뭐 여기는 금발 남아서 얘네만 올라가고 당장 잠실만 해도 떨어지는데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아니, 어렵죠. 그러면 제가 한번 역으로 물어볼게요. 서초 강남은 왜 올라가는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워낙 상급지에다 개발 호재도 계속 터트려주고 또한 대체 불가한 입지니까? 얼추 비슷할 수도 있죠. 이제 양극화다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초양극화 시대다. 초양극화. 핵심지냐 아니냐로 갈리고 있는데, 그러면 오정원 실장님께서 초양극화일 때 가장 핵심지가 서초, 강남, 용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최근에는 용산 같은 경우 가장 핫한 이슈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 용산은 정비창 개발이라든지 다양한 호재가 있어서 호가도 많이 오르고 정말 뜨겁게 핫 이슈가 됐던 지역이잖아요. 초양극화 시대다라고 해서 지금 뭐 완전히 상급지라든가 개발 호재가 명확한 지역들은 또 움직인다라고 했었는데, 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라고 짚는 요인 중 하나 바로 어떤 거죠? 무시무시한 대출 금리. 그쵸. 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 이제 영끌 못한다, 막 이런 뉴스 기사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강남은 대출 금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금리랑 필요 없이 다 현금 부자들이 모인다는 곳 아닌가요? 정답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5억 초과의 고가주택 같은 경우는 LTV가 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도 없고요. 그런데 이 대출 기준이 언제 바뀌었었냐? 2019년도 12.16 대책 때 15억 초과 같은 경우는 애초에 한 푼도 안 나오도록 바뀌었거든요. 이전에 대출 받아서 강남을 산 사람들은 예전에 샀던 것이고, 그러면 그때 시점에는 지금 집값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데 몇 배 이상 뛰었죠. 그렇죠. 그런 거 생각했을 때 대출이 조금 남아있다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이제 아파트 가격 대비로 봤을 때는 이렇게 부담되는 금액이 아니라는 거가 1번. 강남 쪽에서 신고가를 갱신하는 이 30억짜리, 40억짜리 거래 가격들은 대출 1원도 없이 현금 박치기를 한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 사람들은 애초에 왜 살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상담을 의뢰하시는 분들이랑 이제 얘기하다 보면 지금도 어떻게든 살 수 있는지 이런 질문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도대체 뭐가 문제냐? 바로 인플레이션 때문인데요. 급여 빼고 내 월급. 네. 급여 빼고 다 올라간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초조한 겁니다. 물가는 올라가고 있지, 현금을 가지고 있어서는 일단은 아닌 것 같아. 그럼 예금금리가 올라가냐? 1금융권에서 3% 예금금리 뭐 조건 제한 없는, 좀 찾기 어렵거든요. 가만히 있자니 지금 정부가 예산을 더 늘리는 추세인가요? 줄이는 추세인가요? 아무래도 더 경기 부양을 위해서 늘리는 추세 같지요? 그렇죠. 2차 추경 같은 경우는 90조 넘게 뽑았거든요. 최근에 또 물난리 났잖아요. 이러면 또 뭔 얘기 나오겠어요? 지원해줘야죠. 지원해주겠다, 아니면 뭔가 또 대책을 만들겠다. 코로나라든가 이러면 소상공인 지원 등 이런 돈을 쓰는 쪽으로는 계속적으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돈이 누구 주머니에서 나올까요?
다 결국은 뭐 우리 국민들 돈이지 않을까요? 뭐 국민들도 지금 세수 확보가 안 된다. 뭐 없는 사람들한테서 그럼 돈을 나라의 벌 수 곳간? 없잖아요. 나라의 곳간? 그러면 이 곳간이 비었어요. 그럼 이 곳간 어떻게 채우죠? 뭐 어떻게든 어디서 꺼와서 꼬아서? 빌려서. 아, 그렇죠. 어느 정도 조금 근접하겠는데 세수 확보를 위해서 이제 증세를 하는 게 1번일 거고요. 2번은 아까 꼬온다는 표현 했었잖아요. 채권 발행인 거죠. 아, 네. 이제 국채를 발행하게 되는 건데, 근데 이 국채 발행은 결국 미래 세대에 대한 세금 전가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언젠가는 갚아야 될 빚이라는 거죠. 그쵸. 그런데 이 두 가지는 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조세 저항이 심할 것 같아요. 안 내도 되는 돈을 더 내야 된다는 억울한 마음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안 그래도 막 살기 힘든데 팍팍해요. 네. 아니, 세금 더 얻겠다라고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채권 발행 같은 경우는 좀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장난하냐, 지금 금리도 올라간다는데 채권을 더 발행한다고 이럴 수 있는데 절대 하면 안 되는 건데 참 유혹에 빠지기 쉬운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내는 겁니다. 제일 편하게 쉽게요. 양적 완화 뭐 이거는 또 지난 얘기 아닌가 싶긴 하더라도 우리가 M2라고 하죠. 광의 통화량을 보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면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바로 누구일까요? 돈이 아무래도 현금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조금 타격이 있겠죠? 맞습니다. 우리 한번 화폐 가치라고 표현해 볼게요. 화폐 가치가 10%가 떨어졌어요. 네. 그러면 내 전 재산이 예를 들어 1,000만 원이야. 네. 그럼 얼마가 사라질까요? 10%인 100만 원? 그렇죠. 네. 10억 가지고 있어요. 아, 1억이요. 그렇죠. 네. 통화량을 찍어내게 되면 돈이 있는 사람만큼 우리가 이게 사실상 거의 준조세에 가까운 거가 되는데, 즉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됐을 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현금 방어를 해야겠죠. 네. 인플레이션 해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결국 실물 자산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실물 자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부동산. 그렇죠. 이제 부동산 쪽으로 움직여지는 것인데, 그럼 부동산 가격이 우리가 올라간다라고 했었을 때 이걸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어요. 실질적인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만 네. 액면가가 바뀌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부동산의 실질적인 내재 가치는 그대로인데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표시되는 수치가 바뀌는 것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현금을 그대로 들고 있으면 안 되겠다 하면서 움직이는 게 바로 초고가 시장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면 분명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안 봐도 예 보입니다. 아, 이거 야,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강남에 몇 건 신고가 찍은 거 가지고서 너무 일반화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강남도 조정이 됐었어요. 예전에 2017년도 8.2 부동산 대책 때도 그렇고 18년도 9.13 부동산 대책 때도 그렇고 19년도 12.16 부동산 대책 때도 그렇고 강남은 올라가고 다른 데만 빠진다? 그런 거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강남도 몇 억씩 빠졌거든요. 강남은 버티고 있다라는 게 오히려 우리가 해석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네. 다른 데든 조정받는다 하더라도 최상급지는 안 바뀌고 있다. 부동산 시장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야, 그 강남 너무 자꾸 일반화하면 안 되는 애들 가지고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요즘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안 빠졌어요. 우리 꼬마 빌딩은 계속적으로 또 거래가 꾸준히 조금씩 되면서 가격대들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꼬마 빌딩은 대출이 LTV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80%에서 90%까지로 나오거든요. 지금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강남 쪽은 막 그냥 몇십억에서 뭐 100억도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네네. 대출을 그렇게 많이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출 금리가 1%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체감이 장난 아닐 거란 것이죠. 수익률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뭐 이자랑 뭐 대출 금리 생각했을 때 똔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내 돈을 막 넣어야 되는 건데 네.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부담되지 않을까요? 그럼요.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안 그래도 오늘 오전에 그 꼬마 빌딩 하시는 분이랑 통화를 해봤더니 또 안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매수 대기자가 예전보다는 좀 줄긴 했지만 그래도 있다라는 거죠. 아직도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매도 우위라고 하더라고요. 네. 결국 돈이 갈 때는 간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잠실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이 돼 있거든요. 네. 잠실은 오히려 2, 3억이 빠졌어. 격차가 더 벌어졌죠. 좀 벌어졌죠. 서초 강남이 아무리 금발라놨다 하더라도 잠실도 좋거든요. 잠실이라도 가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네. 그럼 따라 붙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서초, 강남, 용산 등 상급지로 쏠려 있다가 이제 서서히 퍼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소장님,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지금 시점이 어떻게 보면 반등의 기회일 수도 있는 건가요?
좀 잘 보셔야 합니다. 서울의 핵심 지역들이라든가 우리가 아파트 좋아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신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정된 지역들을 갖다가 지금 싸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1, 보고 2 역시 있거든요. 빠진 곳들.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약간 예전과 달라진 거는 자산가들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들을 보면서 지금에 뭘 더 어떻게 사야 되지 이런 것들을 고민한다라고는 했었지만 대중적으로 보게 되면 네. 돈이 많은 사람들이 훨씬 많을까요? 없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까요? 당연히 없는 분들이 더 많죠. 그렇죠. 양극화를 넘어서 초양극화로 간다는 네. 얘기 했었잖아요. 어중간한 시장들은 반등이 되게 약간 좀 유연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오, 그렇군요. 왜냐하면 대출이라는 이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움직여질 수 있었던 게 있었는데 지금은 대출을 서민들이 받기 쉽지가 않잖아요. 어렵습니다. 금리가 워낙 올라가다 네. 보니까 그렇다 보니 지금 초고가 시장처럼 대출이 필요 없든가 아니면 금리를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움직여지는 시장으로 가는 것이고 이미 막 영끌 투자해가지고 막 어거지로 간신히 들어가고 이러기는 조금 어렵단 말이죠. 네.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이 다 이제 온기가 내려가기보다는 핵심 지역과 비핵심 지역 간의 양극화는 더 심각해질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혼란하고 불안한 부동산 시장에서 돈이 상대적으로 없는 분들은 대체 어떤 포지션으로 임해야 될까요? 사실 그래서 또 지금 시장이 재밌어진 것 중 하나가 제가 아파트를 기준으로만 얘기해 드렸었잖아요. 오히려 거래가 많이 되면서 가격대가 움직여지는 시장이 있어요. 바로 빌라 시장들이죠. 다세대 주택. 네, 맞아요. 이 빌라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뭐라 말을 못 하겠어요. 예전에는 뭐 위험하다, 예정지들 약간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말을 해왔었는데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개발 가능성이 높아진 건 솔직히 팩트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공공재개발도 이번에 2차 후보지 발표도 할 예정이고요. 신속통합기획이라든지 모아주택이라든지 또 이제 공모 들어갈 예정이고요. 개발이 될 수 있는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입주권으로서 받아들이다 보니까 지금 빌라 가격대들이 움직여지는 것도 하나, 그동안 양극화라는 게 서울과 지방 간의 양극화가 있는 게 아니라 서울 내에서도 아파트와 아파트가 아닌 상품 간의 양극화들도 있었었잖아요. 아파트 가격은 뭐 몇 억에서 수십억 올라간다 하더라도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별로 안 올라간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게 빌라랑 오피스텔들밖에 없는 것이죠. 네.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몇 천만 원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지금 예전에는 여기서 대출가에 더 껴서 그래도 조금 나는 확실한 데로 가야지 하던 사람들이 소액으로라도 뭐라도 살까 하면서 이 시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핵심 지역들이 움직이든가 아니면 저렴한 시장들이 움직여 있고 가운데 있는 시장들은 지금 완전 찬바람이 쌩쌩 불고 멈춰 있다시피 하죠. 그렇죠. 그렇다 네. 보니까 팔아야 되는데 안 팔리니까 막 급매물로 내놓고 이런 시장으로 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잘 알아보고서 움직여야 된다. 특히 빌라 같은 경우는 좀 리스크가 항상 많다라는 얘기들은 저는 계속 강조를 드려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인지하고서 투자를 한다든가 그렇게 움직여야 되고 몇 천만 원 소액 투자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몇 천만 원 소액 투자라는 거를 되돌려서 말해보면 전세가율이 이렇게 높다라는 것은 솔직히 전세 세입자보다 집주인이 돈이 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세 가격이 빠지게 되면 집주인이 이거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될까요, 안 될까요? 뭐 어떻게든 빨리 마련을 해드려야 되지만 그래도 부담이 엄청 커지겠죠? 그렇죠. 그게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 전세 가격이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냐 단순히 투자 금액이 몇 천만 원밖에 안 들어간다로 치부하고서 움직이기보다는 주변 전세 시세도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주의하라고 한 것 중에서 뭐 예를 들어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네. 전세를 시세보다도 높게 맞추는 애들 있잖아요. 그렇죠. 몇 천 더 올려가 있죠. 그렇죠. 그런 애들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요. 투자할 때도 이 전세 금액이 괜찮은 전세 금액인지 시세 체크는 기본에다가 여기서 전세 금액도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이슈가 있느냐. 개발 호재들이 주변에 있다든가 아니면 가장 쉬운 거는 재개발 지역 인근이라서 이 재개발 지역이 이주 철거하게 되면 이 이주 수요라도 받을 수 있는 지역인가. 이런 부분들을 잘 꼼꼼하게 살펴보시면서 투자해야지 여기서 또 소액 투자가 대세래. 빌라가 잘 올라간대. 네. 라고 해서 묻지마식 투자는 금물이다. 네, 저희 투미부동산 컨설팅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님께서 이 초양극화 시대에 이 현금 부자들은 초상급지로 가시고 돈이 상대적으로 없는 분들은 또 다른 소액 투자 상품을 찾아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야무진 부동산 톡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야무진 오정원 실장과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